여러분 안녕하세요.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죠.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를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오늘은 수면 전문의 신훈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 사회는 잠이 부족한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수면 전문의시고 또한 수면연구학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적게 자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면 부족 국가, 수면 박탈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4년도에 조사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OECD 국가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성인과 노인을 다 합쳐도 또 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6시간 58분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1시간 20분 이상 잠을 적게 자고 있죠.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되게 많이 바뀌었죠. 경제도 발전하고 이제 주 40시간이라고 하는 근무 여건도 많이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면 시간은 1초도 1분도 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도 있는데요. 수면장애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는 수면장애 진료 환자 수도 지난 5년 동안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는 1년에 수면장애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12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반의 환자들은 노인들이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인데요. 최근에는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 병원을 오는 수면장애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분의 1만 자기 수면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박사님은 잠을 잘 주무시나요? 저는 다행히도 잠은 잘 자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간에 잠을 깨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 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른 노화의 문제도 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나이별로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보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은 환경이나 습관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매일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LED 조명과 같은 내용들에 의해서 빛이 뇌를 자극하게 되면 생체 리듬은 자꾸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점차 늦잠을 자게 되고요. 늦잠을 잘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출근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또 핸드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 뭐 재미있는 정보도 있지만 세상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 우리는 전 세계 각지에서 나오는 이런 스트레스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우리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요즘에 AI 얘기 되게 많은데요. AI 학습 방법이 사람이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그대로 만든 게 AI입니다. 그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학습화시키는 것이 AI예요. 자, AI는 정보를 주면 얘는 끊임없이 처리를 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학습한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를 해요. 그리고 계산하고요. 그것을 어떤 답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지만 그리고 잠들지만 잠들어도 뇌는 깨어나서 계속 일을 처리하게 되니 그 잠자는 2-3시간 초반의 시간은 우리의 수면을 부족하게 하고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면장애 환자를 보고 있는 전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병원에는 주로 어떤 환자들이 좀 찾아오시나요? 예, 크게 4개의 환자의 분류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예, 불면증이라 하면 잠들기가 어렵다. 약 30분 이상 걸리는 걸 말합니다. 또는 중간에 한 번 이상 깬다. 박사님도 그러신 거죠. 또 새벽에 너무 일찍 깬다. 통상적으로 깨는 시간보다 2시간 일찍 깨게 되면 이런 3가지, 들기 어렵다, 입면장애, 유지 어렵다, 중간에 깨는 거, 그다음에 조기각성, 일찍 깨는 거 중에 하나가 있고요. 낮에 졸립고 피곤하고
더 나아가서 짜증이 늘고 화를 참을 수 없고 예민해지는 이런 성격적이거나 인지장애가 동반되는 경우 담 증상 하나, 낮 증상 하나가 있을 때 저희는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러한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사실 자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불면병이 됩니다. 불면병이요. 예, 네. 불면증은 잠 못 자는 증상이잖아요. 증상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노력하면은 되게 돌아옵니다. 바꿔진다는 것이죠. 네, 바뀌어지고 네. 내가 규칙적으로 자고 뭐 스트레스 더 적게 받으면 일찍 자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불면증이 주 3일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못 자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약물 치료라든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비약물 치료가, 즉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지, 개입이 돼야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따라서 불면증은 병이 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이 오는 환자군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입니다. 무호흡증이요. 예, 우리는 항상 숨을 쉬고 삽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죠. 심장이 뛰는 것처럼요. 하지만 잠들게 되면 뇌가 잠듦으로써 혀뿌리가 늘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턱이 작은 사람들, 턱이 짧은 사람들, 무턱인 사람들은 혀를 담고 있는 그릇이 작으니까 잠들면 혀가 늘어지게 되면 기도를 확 막게 돼요. 큰일 나겠네요. 예, 두 번째는 비만인 사람들이죠. 살이 찌게 되면 겉살만 찔까요? 속살도 찝니다. 뱃살도 찌는 것처럼 기도에도 살이 꽉 차게 되니까 잠들 때 혀뿌리가 조금만 늘어져도 기도가 막힙니다.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되는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팔다리에 있는 근육량도 감소되게 되지만 혀뿌리 근육량도 감소가 됨으로써 잠들게 되면 혀뿌리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되니까 축 늘어지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겠네요. 예, 술을 마시거나 피곤할 때도 같은 원리로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이 문제인데요. 여성들이 대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폐경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이 혀뿌리 긴장도를 높여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게 되니 여성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2대1로 적거든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갱년기가 접어들게 되면 남자하고 여자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어머니들이 남자들보다 코를 더 골고 수면 무호흡증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그대로 방치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코 골거나 무호흡증 있는 사람은 본인만 몰라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자다가 숨이 멈춰서 뇌는 자꾸 자려고 깨는 건데 그게 살짝 깨니까 자기는 잘 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깼다는 걸 기억 못해요.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반복하게 되면 우리는 살려고 하면 호흡이 안 되니까 살려고 뇌가 자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각성이 일어나서 혀뿌리가 다시 앞으로 나와서 숨 쉬고 또 잠들면 숨이 막히고 이것이 반복하는 동안, 즉 잠자는 동안에 300번에서 한 500번 정도가 반복하게 돼요. 네. 그러니 깊은 잠을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얕은 잠만 몇몇 돌다가 깨니까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짜증이 늘고 그리고 뭔가 만사에 귀찮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욱하는 성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더 나아가서 돌연사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수면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재생되고 치유되는 과정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만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자군은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약 10%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있어서 있습니다. 유전성이 한 50%가 있거든요. 이 병은 잠들려고 하면 다리가 저린 거고요. 활동할 때는 전혀 다리가 안 저린 병을 말합니다. 자려고 하면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철 치게 되고 두들기게 되고 그 결과로 잠들기 어려운 병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많고 여성에서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환자군들이 일주기 리듬 장애입니다. 빛에 노출에 많은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잠을 늦게 자고 늦게 깨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또 전체 근로자의 약 30%, 우리나라엔 60만 명 정도가 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자고 깨는 시간이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서 못 자는 것처럼 오늘은 미국 갔다가 3일 후면 유럽 갔다가 다시 한국 오는 상황이 반복되니 근무 시간에 졸리고 아침에 자려고 그러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대 근무자로 인한 일주일 리듬 장애가 대표적인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란 말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현대의학에서 잠의 중요성 그리고 잠의 기능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잠들면 똑같은 잠으로 내리자는 건 아니고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게 90분 동안 지속되는데 요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이 한 사이클이 4번에서 6번 반복돼서 네. 7시간에서 8시간을 자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에는 깊은 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3시간이에요. 여러분 3시간. 되게 피곤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에 깊은 잠은 대부분 채워집니다. 네. 이 잠 동안에는 뇌는 마취된 것과 거의 비슷해요. 이때 깨우면 아이들은 잘 못 깹니다. 막 칭얼거리고 짜증을 부리고요. 어른들도 이때 깨우면 금방 눈도 못 뜨고요. 말도 잘 안 나와요. 네. 그런 경험 요즘엔 별로 없으시죠? 네. 예,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네. 또 잠을 못 자는 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깊은 잠 동안에 우리의 몸은 회복되는 과정을 겪어요. 우리가 뇌가 열심히 쓰게 되면 뇌에 찌꺼기가 생겨요. 그렇죠. 예, 그 찌꺼기 중에 대표적인 게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네. 이것이 많이 쌓이면 뇌가 손상돼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깁니다. 맞아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과도하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성돼서 뇌가 망가지는 건데요. 젊은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도 낮에 일을 하게 되면 뇌를 쓰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이게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잘 때만 빠져나갑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예. 다시 우리의 몸이 리셋이 된다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 쌓여있는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걸 뇌 청소 시스템이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잘 자야지 뇌가 깨끗해지고 뇌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 몸에도 염증 물질과 산화 물질이 쌓여요. 네. 산소를 호흡해서 산화 물질이 쌓이고요. 에너지를 씀으로써 염증 물질이 쌓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를 쓰게 되면서 찌꺼기가 남는 거가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이 찌꺼기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오. 바로 깊은 잠 동안에 뇌와 몸이 청소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뇌도 청소가 되고 우리 몸의 염증까지도 청소가 되고 네. 다시 그 다음 날을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 수면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잠의 전반기 3시간 안에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렙틴도 분비가 돼서 우리가 근육도 빨리 회복되고 아이들은 키가 크고 식욕도 억제되고 비만도 관리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서너 시간이 뒤후반부가 있잖아요. 이때는 깊은 잠 안 나옵니다. 바로 꿈꾸는 잠이 계속 많아지게 나옵니다. 네. 꿈꾸는 잠이 되게 나쁜 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수면의 약 20에서 25%가 꿈꾸는 잠의 후반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동안에는 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 회복이요. 예, 낮에 많은 것을 보고 기억이 쌓이게 되잖아요. 이 것들이 우리 해마라고 하는 임시 저장 창고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그렇죠. 벼락치기를 하고 해마에 쌓인 기억이 시험장에서 나오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꿈꾸는 잠을 통해서 이 중에 기억 중에 좋은 기억, 꼭 필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바로 꿈꾸는 잠을 잘 잘 때 우리의 기억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리의 면역력도 좋아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체력도 좋아지는 건 결국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네. 교수님, 그럼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특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꿀잠을 위한 수면 과학의 실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가 잠을 못 자고 노인의 약 60%가 불면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고 못 자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두 가지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프로세스 S라고 하고요. 또 다른 거는 프로세스 C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프로세스 S를 알아볼까요? 이건 향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면 압력, 수면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많이 피곤하게 되면 몸에서는 졸음 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꽉 채우면 우리는 잠을 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낮에 너무너무 피곤할 때 서서 조는 과정이 바로 프로세스 S가 높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를 쓰게 되면 마지막 결과물이 아데노신이고 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게 되면 한 자리, 두 자리, 결국 100자리까지 꽉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서서도 졸게 되고 앉아서도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할 때 운동 많이 하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에서 한잠도 안 자고 도착해도 밤이 되면 못 자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 시간이 낮 시간일 때입니다.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하나 더 있죠. 이것을 프로세스 C라고 얘기합니다. C는 설카디안의 C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고 깨는 리듬이 우리 몸에 내재가 돼 있어요. 우리 뇌에는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반복되게 나타나는데요. 시계 유전자가 시계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포 밖으로 나가서 뇌를 깨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가득 차게 되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시계의 유전자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규칙적이고 수학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깨어있게 되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게 됩니다. 이렇게 자고 깨는 리듬이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시계는 24시간이 아니라 24.3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조금씩 늦게 자고 늦게 깨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인이 되면요, 요 생체 리듬이 조금 앞으로 당겨져서 초저녁에 졸고 새벽에 일찍 깨는 리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리듬이 맞물릴 때 우리는 깊은 잠을 자고 각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언제일까요? 몸의 피로도 프로세스 S가 계속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서 생체 리듬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요게 가장 거리가 넓어지는 요 구간이 수면 게이트, 황금의 수면 시간이 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자선 안 되고요. 나의 생체 리듬이 떨어질 때, 즉 수평선 아래로 내려갈 때 이 갭이 가장 넓어지게 되고 우리는 이때 잠들어야지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 프로세스 S와 프로세스 C를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 S를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볼까요? 먼저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면 기껏 쌓아놓던 아데노신이 금방 소진이 돼요. 두 번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경쟁적으로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기 때문에 우리는 덜 피곤하게 만들지만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1시간이면 뇌의 최고 농도를 유지하고 6시간이 지나면 반으로 줄게 되고요. 24시간이 지나야지 우리 체내에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프로세스 C, 즉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를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각종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혹시 유튜브를 안 본다 하더라도 천정에 있는 LED 조명에 노출되는 경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생체 리듬을 뒤로 자꾸 밀게 돼요. 생체 시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지만 잠들기 30분 이내에 빛을 쬐게 되면 나의 생체 리듬은 30분에서 1시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즉 3일 정도 빛을 쬐고 내가 잠들게 되면 생체 시계는 2시간 정도 뒤로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자는 시간이 돼서 자려고 해도 생체 리듬이 뒤로 밀려 있으니까 잠이 안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낮잠 자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더 좁아지니 또 못 자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잠을 자고 싶거나 깊은 잠, 통잠을 자게 된다면 이 프로세스 S 수면 압력과 일주기 리듬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벌리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전략을 짜는 방법을 7+1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좀 과정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먼저 기상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출근하고 학교를 간다면 아침에 기상시간은 대개 고정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고 지키시도록 하십시오. 주말이거나 쉬는 날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거실 밖으로 나가서 밝은 빛에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베란다에서 직접 빛을 쬐거나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빛 쬐는 시간에 맞춰서 활성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시간을 확정했다면 취침시간을 확정해야 되겠죠. 기상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이 바로 여러분들의 최적의 취침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면 12시가 될 거고요. 6시에 일어난다면 밤 11시가 될 겁니다. 11시부터 6시로 설정해 볼 텐데요. 요 11시부터 6시 사이에는 방에 계시고 11시 전까지는 절대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책 보고 다른 거 할 거야.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침실은 잠자는 거 이외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취침 시간이 설정됐으면 다시 플러스 1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 전인 10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끄시고 TV 끄시고 컴퓨터 내려놓으시고 천정에 있는 LED 조명을 끄시기 바랍니다. 컴컴하게 만들어야 되냐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란색 조명을 켜시면 됩니다. 호텔에 들어가 보시면 흰색 조명 거의 없습니다. 스탠드로 되어 있는 노란색 조명만 여러분들이 켤 수 있을 텐데요. 이 노란색 조명에서는 블루라이트가 70%가 차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자극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 1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해가 진 다음에 우리 인류는 노란색 조명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촛불, 호롱불, 그리고 밖에 나가 보면 노란색 달빛밖에 볼 수 없었죠. 이 정도의 빛은 생체 리듬을 절대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잠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뇌와 몸을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체온을 약간 낮춰야 되기 때문에 40도 정도 손을 대서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샤워를 하시고 나오시면 몸이 살짝 데펴졌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체온이 빨리 식습니다. 잠잘 때는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샤워를 끝나고 거실로 오셔서 노란 조명 아래서 스트레칭, 요가, 복식호흡, 명상과 같은 우리의 뇌와 몸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꿀잠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몸의 긴장을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동작을 한 5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식호흡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에 코로 천천히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이럴 때 숨을 천천히 나눠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실 때는 배가 약간 불룩하게 느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초 동안에 숨을 멈추는 거예요. 힘드시면 5초 동안 멈추셔도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입을 살짝 벌리고요. 8초 동안에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럴 때 불룩했던 배가 등까지 바짝 붙을 정도로 배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배를 홀쭉하게 만들어서 뱃속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배출한다고 생각하고 8초 동안에 내쉬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4초, 4초, 4초로 나눠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상시간을 먼저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창가나 베란다라고 하거나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20-30분 꼭 쬐십시오. 기상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이 여러분들의 취침시간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전에 조명을 노란색으로 낮추시고 복식호흡, 스트레칭, 명상법을 하시면서 또는 시간이 나오면 재미없는 책을 보면서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 2주 정도만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이 연결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을 연속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누구나 7시간의 통잠에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에 투자하십시오. 잠에 투자한 하루에 1시간이 여러분들 7시간의 통잠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수님 특강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특강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녁에 잘 때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질 좋은 수면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꿈꾸는 잠은 잠의 후반기에 주로 나오고 전체 수면 시간의 약 20에서 25%가 꿈꾸는 잠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대개 1시간 반 정도 해당이 됩니다. 자다가 꿈을 많이 꾼다는 게 사실은 나쁜 잠은 아닙니다. 꿈꾸는 잠일 때, 잠의 후반기에 깨어나게 되면 그 꿈을 생생히 기억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이 악몽이 아니고요, 나쁜 꿈이 아니라면 나는 꿈꾸다 깨어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쁜 꿈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꿈이 악몽이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그것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남는 꿈이 계속 같은 꿈이 반복된다면 이거는 나쁜 꿈입니다. 왜냐하면요, 꿈꾸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력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도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를 해마라고 이해하는데 그 바로 앞쪽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아미그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편도체는 낮에 내가 감정으로 막 화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들이 그 앞에 쌓이게 됩니다. 바로 꿈꾸는 잠 동안에 이것을 깨트려요. 그 깨트리면서 그 영상이 우리 꿈으로 발현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이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매칭하게 되면 꿈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꾸는 잠은 우리가 낮에 화나고 슬프고 억울했던 감정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깨지고 그대로 남게 되면 자고 나도 화가 납니다. 근데 충분히 잘 자고 나면 낮에 있었던 화났던 생각들이 조금 정화가 돼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어. 뭐 걔가 나쁜 뜻은 아닐 거야. 조금 차분해지는 경험이 좋은 잠을 잤을 때, 좋은 꿈을 꿨을 때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쌓이는 감정이 너무너무 덩어리가 커져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꿈꾸는 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쁜 감정을 깨트리니까 나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7, 8시간 동안 이걸 다 못 깨트리니 남게 돼요. 그런 자고 나도 화가 안 풀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는 동안에 이 감정의 정화를 위해서도 꿈꾸는 잠은 후반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또 다른 꿈잠의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요, 뭔가 일을 처리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내가 배웠던 대로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했던 방식대로 이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뇌에서는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네트워크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처리하게 되지만 꿈꿀 때는 이 네트워크가 전혀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연결되지 않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돼 버려요. 무작위로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내가 했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거가 바로 꿈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잠들기 전에 제가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요. 잠을 자고 나서 곧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문제가 풀리는 것도 경험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창의력은 특히 아이들한테는 꿈꾸는 잠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 잠이 7, 8시간이 연결돼야지 잠의 전반기에 깊은 잠을 자고 잠의 후반기에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잠을 6시간, 4시간밖에 안 잤으면 이 잠에서 깊은 잠만 해결되겠죠? 꿈꾸는 잠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개운은 한데 뭔가 일 처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력, 감정의 정화,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나는 꿈을 잘 안 꾸는데 그러면 나는 창의성도 생기지 않냐고, 또한 감정의 정화도 없고, 그리고 무언가 나는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꿈을 많이 안 꾸시군요. 저는 1년에 꿈을 꾸는 횟수가 7번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도 수면다운 검사를 해보면 꿈꾸는 잠은 20-30%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잠의 후반기로 넘어가면 얕은 잠, 꿈잠이 계속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요. 얕은 잠도 ят은 잠이고 꿈꾸는 잠은 더 얕은 잠이거든요. 잠의 후반기에 내가 얕은 잠에서 깨면, 꿈을 안 꿀 때 깨면 저는 꿈을 기억 못해요. 그리고 꿈꾸는 잠일 때 깨어나면 꿈을 기억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대학생 학생들을 수면다운 검사하면서 꿈꿀 때 깨웠어요. 너 꿈 꿨니 안 꿨니 물어봤더니 80%가 그 꿈을 기억했답니다. 그렇죠. 꿈을 꾸지 않은 단계에서 깨워서 꿈 꿨어 안 꿨어 했더니 90%가 꿈을 전혀 기억 못했답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가 기억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7, 8시간을 충분히 자게 되면 좋은 꿈의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먹는 약 중에 멜라토닌 영양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가, 또 이것에 따른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최근까지 멜라토닌은 멜라토닌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 참 많이 판매가 되고 광고도 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손가체에서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 멜라라는 게 검다라는 뜻이고 토닉이라는 게 어떤 작용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서 밤의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은 잠잘 때 분비가 돼서 우리가 깊은 잠, 그리고 7, 8시간 연속된 잠을 자도록 합니다. 이런 수면 유도 효과가 한 가지 기능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강력한 효과는 자는 일주일 리듬을 조종하는 겁니다. 즉 멜라토닌이 언제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고 깨는 리듬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멜라토닌이 분비될 때 나는 자는 리듬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부터 멜라토닌은 교대 근무자, 시차 극복을 목적으로, 즉 생체 리듬을 전환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멜라토닌, 즉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은 식품으로 인정된다라는 근거하에 어떤 회사가 멜라토닌을 판매하기 시작됐어요. 사실 이게 그 교대 근무자나 시차에 적용되는 것이 불면증 치료제로 둔갑이 된 겁니다. 멜라토닌의 수면 유도 효과는 되게 약한데요. 어떤 효과냐면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그것이 뇌로 올라가서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를 살짝 누르고요. 체온을 낮춰줘요. 체온을 낮추면 우리의 생체 시계는 좀 꺼지는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즉 잠잘 때 서늘하게 하고 자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면의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오인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을 잘못 드시게 되면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먼저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아침에 자고 나서 어지러울 수 있고요. 멜라토닌을 잘못 드시게 되면 생체 리듬이, 일주일 리듬이 망가질 수 있으며, 꿈 얘기를 드렸는데 꿈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체온을 과도하게 떨어뜨려서 체온이 마르신 분들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체온이 낮은 분들한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생후 6개월에 분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10대 중반까지 계속 상승합니다. 그러다 20대부터 조금씩 줄다가 55세가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50%밖에 분비가 안 되고요.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30%에서 20%밖에 분비가 안 됩니다. 따라서 55세 이전에는 충분한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요. 하지만 내가 빚을 째고 불규칙하게 생활함으로써 멜라토닌의 분비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되고 있을 뿐이죠. 이럴 때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멜라토닌 복용하시고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멜라토닌 먹고 내 거는 따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이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많아지게 되면 멜라토닌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생체 리듬이 망가져요. 오히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복용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55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매일 드시는 거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줄어들었을까요? 예. 20% 정도까지 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를 보충하면 됩니다. 호르몬을 매일 복용하면 내게 안 만들어질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호르몬은 많이 먹으면 내게 안 만들어지지만 멜라토닌은 그렇진 않아요. 네. 많이 먹어도 내 거는 필요한 만큼 만듭니다. 네. 서로 악영향, 이거를 네거티브 피드백, 역 피드백이 없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55세 이상에서는 1ml에서 2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 매일 드신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돼요. 같은 시간에. 예,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생체 리듬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판매되거나 미국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속방형이에요. 2시간밖에 작동 안 합니다. 네. 먹고 나서 2시간이면 몸에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고 되고 꼭 같은 시간에요. 병원에 가면 처방되는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서서히 분출돼서 한 7시간 작용하는데요. 서방형 멜라토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얘는 1시간 전에 꼭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먹고 나서 빛을 쬐면 안 됩니다. 그래요? 멜라토닌은 생체 시계를 끄는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켜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깨어나는 시간. 병 주고 약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나서는 흰색 조명을 끄시고 노란색 조명 아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식호흡 명상과 같은 재미없는 책을 읽는 것과 같은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멜라토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고 네.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멜라토닌을 너무 고용량을 드시려고 노력하셔서는 안 됩니다. 2ml 이상, 2ml 이내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ml 효과 없는 사람이 5ml 먹는다고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한 건 네. 수면제 복용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네.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나는 지금 끊어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수면제를 드시면서 걱정하고 맞아요. 끊지 못해서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수면제를 진통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통제. 예, 기능.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여성들은 생리통이 심할 때 진통제 먹지 않습니까? 네, 먹죠. 그거 드시면서 의존과 중독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않죠. 그 예. 순간만 좀 넘기는 예, 거죠. 왜냐하면 빨리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예, 수면제도 그렇습니다. 수면제가 잠 못 잔다고 드셔서는 안 된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 수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면제입니다. 진통제가 머리가 아픈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 진통제가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수면제도 통증만 좀 잡아주는 거죠. 예, 수면제도 불면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제를 필요할 때 드시고요. 나의 잘못된 수면 습관 그리고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을 교정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잠자는 힘도 세지고 약을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수면제는 필요한 분들은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은 불면증의 경우에는 수면제 말고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자는데요. 이럴 때는 수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동시에 내가 잘못된 수면 습관, 너무 낮에 낮잠 많이 자고 커피 많이 드시고 잠들기 전에 초저녁에 졸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 많이 보고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고 이러한 과도한 걱정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결하도록 아까 7+1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그 노력을 병행한다면 수면제도 빨리 끊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복용하는 약으로 쓴다면 이마나 이보다 좋은 명약은 없을 것입니다. 네. 수면제가 이 불면증 치료하는 치료제는 네. 아니라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신 분들에게 네.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어떤 누구도 좋은 잠을 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린 시절일 수도 있고요. 또 1년 전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잠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을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에 투자하는 1시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좋은 잠, 그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에 투자하십시오. 그 투자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돈만 넣어놓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병행돼야 됩니다. 네. 내일 아침부터 기상시간을 고정하시고 그로부터 7시간 전까지는 절대 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동안 꿀잠 루틴, 취침 루틴을 병행하시게 되면 웬만한 불면증은 해결됩니다. 노력한 만큼 좋아지는 것이 바로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네. 말씀인데요. 잠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잠을 잘 자기 전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시청자들 함께 실천해야 될 오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핸드폰 내려놓고 불을 낮추고 조용히 나를 쉬게 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 아침의 나를 바꿉니다.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